불임인 아들 때문에 60대 시아버지가 18살 며느리의 임신을 도왔다. 아이의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경기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한 3층짜리 번듯한 양옥집은 오랫동안 박영감 댁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튼튼하게 지은 집, 넓은 정원, 깨끗한 담장,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는 이 집이 이 지역에서 꽤 부유한 축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올해 58세인 박영감은 퇴직 공무원으로 매일 분재를 가꾸고 신문을 읽거나 가끔 노인의 모임에 나가는 것이 소일거리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엄격한 태도와 느리지만 단호한 말투는 집안 자식들이 늘 그를 존경하고 어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 여사는 55세로 1년 내내 집안 살림과 장보기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인내심 많고 성실한 여성이었지만 유독 자손을 이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문의 명성과 재산이 있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대를 이을 장손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외아들 민준이 결혼했을 때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하루빨리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올해 27세로 집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단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온순하고 내성적이며 말이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고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도 늦었기에 자식 문제에 대한 가족의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강원도 출신의 18살 어린 신부 서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아래 딸만 셋인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찾아왔을 때 유나의 부모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랑 집안이 점잖고 가풍이 바르다는 것을 보고 딸이 나중에 고생 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양가 친척들은 모두 젊고 어여쁘며 착한 신부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이 넘도록 유나의 배는 여전히 납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동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배가 불러오는데 유나는 매일 허리를 굽혀 집안일을 할 뿐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최 여사는 은근슬쩍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남의 집 딸들은 시집 온 지 몇 달 만에 좋은 소식 들려주던데 너무 늦어지면 이 집에 복이 없다고들 흉봐. 무심코 던지는 듯한 그 말들은 이제가 18살이 된 며느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유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반찬을 집어 조용히 밥을 먹을 뿐 감히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안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색하게 다른 화제로 돌리거나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박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먼 곳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대를 이을 손주에 대한 갈망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친척들 또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사나 결혼식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소식 없어? 며느리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민준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냐? 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군거림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초조했던 최 여사는 더욱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압박을 며느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여자가 시집 왔으면 애 낳을 생각부터 해야지. 맨날 부엌일만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평생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쓰고 무시당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많은 밤 그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흐느끼는 소리를 막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한숨을 쉬며 아내를 안아줄 뿐 어떤 위로의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했던 집은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압박, 박영감의 침묵, 민준의 무력감, 그리고 유나의 서러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시작된 이 일이 머지않아 명예에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에 며칠 밤을 설치던 민주는 마침내 유나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개인 산부인과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는 알리고 싶지 않았고 이웃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믿을만 했습니다.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유나는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초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집살이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역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닥 타일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검사 결과를 찬찬히 살피더니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나 씨의 경우 생식 건강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임신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박민준 씨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아이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거의 불임에 가깝습니다. 진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봤고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결과입니다.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더 해볼 수 있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남겨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나는 당황해서 남편을 따라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 말하기 쉽겠지. 나는 이제 무슨 낯으로 부모님과 친척들을 봐. 사람들은 날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길가의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눈시울을 붉힌 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틀어박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려 남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 문제 마주해야 해요. 계속 숨기기만 하면 저 정말 압박감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게 어때요? 민주는 등을 돌린 채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부모님이 아시면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몰라. 어머니는 평생 장손만 기다리셨는데 두 분 얼굴에 먹칠할 수 없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그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이웃들의 힐끔거리는 시선, 그리고 가문의 명예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거리는 한 뼘에 불과했지만 마음은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듯 멀었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며 온 가족을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충격적인 소식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익숙한 잔소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자마자 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젊은 며느리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애들은 시집와서 몇 달이면 임신하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자면서 배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혹시 몸에 병이라도 있는 거 아냐?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나무를 집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병이 없어요. 불임인 건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녀를 억눌렀습니다. 남편 대신 그 비밀을 폭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상석에 앉아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가끔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유나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유나에게 그 침묵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는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도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집 안에는 차가운 정적과 유나의 깊은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오후에 유나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최 여사가 그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 집에서 손주 하나 낳아주지 못하는 며느리는 설 자리가 없어. 알아서 처신 잘해. 두말하게 만들지 말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그러고 싶지만 핑계 대지 마.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의 아들이라고는 민준이 하나뿐인데 손주가 없으면 친척들한테 무슨 망신이야. 박영감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미간을 찌푸릴 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그의 무거운 눈빛을 가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대로 이 가문은 대를 잇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종손인 자신이 어찌 대가 끊겼다는 오명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밤이 되자 유나는 침대 옆에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차라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치료 방법을 찾아봐요. 민준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안 돼. 부모님이 내가 불임인 걸 아시면 내가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봐. 제발 나를 더는 몰아세우지 마. 유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주는 돌아 누웠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남자의 자존심과 열등감이 그를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고 평온해 보이던 3층 집에는 이미 작은 균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언젠가 산산조각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과 구수한 된장찌개, 아삭한 김치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최 여사는 틈만 나면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저 건너편 큰아버지 댁 말이야.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임신했다더라. 아들이라던데. 역시 복 있는 집은 달라. 유나는 맞은편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밥을 뜨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삼키며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짙은 눈썹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반쯤 했을 때 최 여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더욱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줄 거니? 이 집안 사람들, 친척들 앞에서 계속 망신당하게 할 셈이야. 유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말대꾸야. 최 여사가 밥그릇을 식탁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해줬는데 남의 집 딸들은 임신 소식 펑펑 들려오는데 너는 왜 맨날 핑계만 대? 그 말은 넘치는 물잔의 마지막 한 방울 같았습니다. 유나는 소리내어 울며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젓가락을 놓고 뒤따라갔습니다. 남은 식탁에는 박영감의 깊은 한숨과 최 여사의 불만스러운 고갯짓만이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민준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그만 울어. 어머니는 그냥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야. 화가 나셔서요? 유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인을 알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멸시의 눈초리를 견뎌야 하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손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유나는 절망 속에서 절규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살아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나 그냥 친정으로 돌아갈래요. 더는 못 견디겠다고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감이 복도 바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살짝 닫힌 문틈으로 방 안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와 그의 굳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영감은 조용히 몸을 돌려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가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집은 손주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박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그를 재촉하는 듯했고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민준 부부의 다툼을 엿들은 후로 박영감의 마음속은 불이 붙은 듯 타올랐습니다.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고 명확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가 사형 선고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아들이 정말 불임이라면 장손을 안아보려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집안 땅 문제를 상의할 게 있다는 핑계로 민준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부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향했지만 민준의 생각과는 달리 박영감은 등기소가 아닌 큰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요? 들어가서 검사 받아라. 사내 놈은 모든 게 분명해야 해. 요즘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아비는 더는 못 듣겠다. 민주는 깜짝 놀라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 전 건강해요. 아픈 데 없다고요. 건강한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다. 박영감의 단호한 목소리와 엄한 눈빛의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박영감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는 민준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식 능력 면에서 박민준 씨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는 불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앉아 검사 결과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박영감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투박한 두 손은 서로를 꽉 쥐고 있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와 박영감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들아,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실망하실까봐, 친척들이 비웃을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요. 박영감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민준이 사실을 숨기고 모든 압박을 이제 갓 18살인 어린 며느리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박영감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서재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떠 있었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늙은 그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답 없는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를 이을 손주가 없다면 우리 박씨 가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후 며칠 동안 박씨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했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시어머니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지만 오직 최 여사만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녀가 가장 바라는 대를 이을 손주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쭈그려 앉아 빨래하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면 물도 조심하고 바람도 조심한다는데 너는 아주 장사처럼 튼튼하구나. 맨날 일만 하니 애가 생길 틈이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빨래를 했습니다.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말실수라도 하면 모든 것이 탄로 날까 두려웠습니다. 박영감은 진실을 안 후로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식사 때도 말이 거의 없었고 몇 숟갈 뜨다 말고 일어서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툇마루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워댔고 자욱한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분주하게 설거지하는 유나를 보며 여러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18살, 한창 공부할 나이에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며느리. 이 모든 게 아들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의 할아버지 제사를 맞아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술잔이 오갈 때 한 친척 아저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박영감 댁은 언제쯤 손주 안아보나. 며느리 들인 지 꽤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혹시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애들이 하도 굼떠서 내가 친척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유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아 손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직 박영감만이 평정을 유지하며 술잔을 부딪히고는 짧게 답했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니 때가 되면 다 생기겠지요. 단호하게 들리는 그 말은 사실 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늘의 복이 어떤 개입 없이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고 민준의 겁먹은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붉어진 눈시울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압박이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술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 기운에 눈앞이 흐릿해졌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대담하고도 미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자신조차 쏘스라치게 놀랄 만한 생각. 민준이가 안 된다면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직접. 그 생각에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세게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쳐내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지며 벗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던 제삿날 밤 이후 대담한 생각은 박영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친척들의 냉담한 시선과 손주 타령을 하는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수록 그는 자신이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숨막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간 그는 틈을 내어 큰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남자들 사이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례가 되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신사적인 모습의 의사가 그를 앉히고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박영감은 한참을 횡설수설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저에겐 그 아이가 유일한 아들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조 생식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자 은행을 통한 기증, 시험관, 시술, 혹은 입양. 박영감은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쓰려왔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아이가 박씨 가문의 피를 잇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종손인 그에게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입양을 하면 남들이 비웃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받으면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오직 자신의 핏줄만이 이 가문의 족보를 지킬 수 있다.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굽혀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18살의 젊고 착하며 복스러운 얼굴을 가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압박이 저 아이에게 쏠렸지. 하지만 그 연민 직후 그 생각이 더욱 강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툇마루로 나가 연거푸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가 처량했고 은빛 달빛이 그의 주름진 고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양심에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아이는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의 아내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평생 망신을 당하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술기운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방안을 떠올렸지만 모든 것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도리와 핏줄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가 또다시 재촉했습니다. 여보, 좀 봐요. 남들은 같은 날 결혼해서 벌써 배가 남산만한데 우리 집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박영감은 이를 악물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한마디만 더 보태져도 그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결심으로 타오를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영감의 마음 속에는 은밀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온 가족을 가혹한 선택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박영감은 여러 송년회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본래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취기가 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송년회를 마치고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 아래 유나가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살 며느리의 가녀리고 어린 뒷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쓰럽고 애처롭고 서러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온 식구가 저 애한테 압박을 주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저 아이 인생은 끝장이야. 술기운은 그를 평소보다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에 사는 게 많이 힘들지? 유나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힘들지 않아요. 다만 어머님께서 손주가 없어서 속상해 하시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요. 박영감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손주를 안아보고 싶지. 너는 이 집의 맏며느리로서 책임이 무겁다. 만약 내 남편이 안 된다면 이 가문을 위해 네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 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박영감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술 기운은 그의 말을 더욱 노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말은 가문의 명예를 모든 것 위에 둬야 할 때가 있다는 거다. 네가 희생할 용기만 있다면 이 가족 모두를 구할 수 있다. 네 남편도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나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민준 씨 아내예요. 그럴 수 없어요. 박영감은 며느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다. 한번 생각해보거라. 내가 맹세컨대 네가 동의한다면 이 일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힐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게다. 네 시어머니도 친척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는 여전히 민준이의 아들이고 이 가문의 장손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마친 그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통 옆에 얼어붙은 유나를 남겨둔 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으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엄격하고 점잖게 살아온 시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박영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탈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유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 살았습니다. 박영감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두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고작 네 식구뿐이었고 아침 저녁으로 마주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민주는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그는 슬픔과 자괴감에 빠져 아내와 대화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밥도 먹지 않고 동네 술집에 들러 취할 때까지 마시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이 술에 절어 사는 것을 본 최 여사는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장가까지 간 놈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애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집대를 끊을 작정이야. 어머니의 꾸지람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나는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영감의 말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네가 희생할 용기만 있다면 이 가족 모두를 구할 수 있다. 네 남편도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느 날 점심 최 여사가 시장에 가고 민주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박영감이 유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다. 난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다. 너도 받지 않느냐. 민준이는 망가져가고 너희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있다. 전부 손주가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내 시어머니가 널 평생 괴롭힐 게다. 이 가문의 체면을 지킬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게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남편을 배신할 수 없어요. 박영감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누구도 배신하는 게 아니다. 태어날 아이는 여전히 박시성을 쓰고 서류상으로도 민준이 아들이며 이 집의 장손이 될 것이다. 나와 너,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게다. 내가 평생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유나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제 겨우 18살인걸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박영감은 조용히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타이르는 듯하면서도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네가 거절하면 평생 아이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게 될 거다. 네 남편은 계속 술에 빠져 살 거고 이 집안은 풍비박산 날 거다. 하지만 네가 동의한다면 너는 모두를 구하는 게 된다. 잘 생각해 보거라. 말을 마친 그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며느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내버려 둔 채 유나의 마음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안쓰럽고 시어머니가 두려웠으며 시아버지는 존경스러우면서도 그의 제안 앞에서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밤이 깊어 유나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술기운에 새근새근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그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다른 길이 있을까? 이대로 침묵한다면 내 인생은 이 치욕 속에 묻히고 말까? 박영감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힌 그날 밤 이후 유나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고 점심에는 밥을 짓고 오후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집안을 정리하는 익숙한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들 1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야무지고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내면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언제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닥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툇마루를 스치자 최 여사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며느리를 들볶았고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우리 집 며느리 시집 온 지 반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다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아주. 너 정말 이 집대를 끊을 셈이냐?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못은 제게 있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혔고 말을 꺼내면 남편이 상처받을까, 시댁의 명예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조용히 등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점점 더 술에 의지했습니다. 공단에서 일이 끝나면 동네 호프집에 들러 얼굴이 벌개지도록 마시고는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동하는 술 냄새에 최 여사는 더욱 화를 냈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뒷정리를 마친 유나는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민주는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니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역시 운명의 희생자라는 생각에 안쓰러웠고 어머니의 잔소리로부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함에 화가 났습니다. 억울함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유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서랍을 열어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몇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 압박감을 더는 견딜 수 없어요.
언젠가 제가 떠나더라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하지만 저는 너무 어리고 이 모든 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편지를 다 쓴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작은 가방에 옷을 챙겨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눈물이 옷자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 쪽을 보았을 때 잠결에 몸을 웅크린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기계 기름때가 묻은 거친 두 손. 유나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그가 불임인 게 그의 잘못은 아니잖아. 만약 내가 떠나면 세상 모두에게 등 돌려진 사람을 버리는 것과 뭐가 달라. 그 생각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유나는 조용히 옷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구겨진 편지를 서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남기로 한 결정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조만간 자신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엄격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네가 동의한다면 너는 이 가족 모두를 구하는 게 된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불어왔습니다. 작은 방 안 18살의 며느리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유나는 자신이 곧 출구 없는 어두운 길로 내몰릴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박씨 집안의 긴장감은 나날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활시위 같았습니다. 최 여사의 잔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여전했으며 민주는 점점 더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그의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유나는 한숨을 쉬며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진 후였습니다. 유나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영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취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무거웠고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지난번에 내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느냐? 유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감히 박영감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널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보거라. 민준이는 열등감 때문에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 네 시어머니는 매일 너를 들볶고 친척들은 비웃는다. 네가 계속 침묵한다면 이 집안은 머지않아 풍비박산 날개다. 유나는 떨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겨우 18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박영감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맹세컨대 나와 너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는 민준이의 아들이고 박씨 가문의 핏줄을 이을 것이며 이 가족을 치욕에서 구해낼 것이다. 너는 오명을 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유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편, 가정, 명예, 이 그녀의 저항 의지를 서서히 꺾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그 일은 악몽처럼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밤 민준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을 때 박영감은 유나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몸을 떨었지만 결국 지쳐버린 심신과 계속되는 압박, 그리고 시아버지의 단호함 앞에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영혼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은
산산조각 났고 결코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약 2달 후, 유나는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껍고 어지럽고 피곤했습니다. 뚜렷한 예감에 불길해진 그녀는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에 유나는 진료실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의 슬픔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어머니의 기쁨에 찬 기대 어린 눈빛과 민준의 넋나간 얼굴, 그리고 네가 동의만 한다면 이 가족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약속했던 박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최 여사는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듯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세상에, 드디어 우리 집에도 손주가 생기는구나. 조상님, 감사합니다. 온 친척들이 축하하러 몰려왔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민주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드디어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오직 박영감만이 식탁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행복이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잠시였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유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박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여사는 천근만근의 짐을 벗은 듯 어딜 가나 환하게 웃으며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이는 어려도 아주 야무져서 벌써 임신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조상님이 우리 집대를 잇게 해주시려나 봐요. 친척이나 친구들이 들를 때마다 그녀는 유나를 불러 인사를 시키고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집안의 복을 과시하듯 했습니다. 모두들 젊은 며느리가 참하다거나 집안에 큰 복이 들어왔다고 칭찬했고 그럴수록 최 여사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민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술에 빠져 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출근했으며 퇴근 후에는 이전보다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유나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행복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 정말 잘 책임질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유나의 심장은 누가 쥐어짜는 듯 아팠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애써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 쓰디쓴 진실을 어찌 감히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한편 박영감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종종 툇마루에 홀로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과 비밀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그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째 유나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기력이 쇠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도 급히 뒷마당으로 달려가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매몰찼던 최 여사는 이제 태도가 180도 바뀌어 며느리를 귀한 보물처럼 다뤘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사다 날랐고 온갖 보양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유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유나 자신만이 깊은 고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방에 앉아 있는데 박영감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죽을 내려놓고 지쳐 보이는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좀 먹어라. 그러다 너랑 아기 둘 다 쇠약해지겠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네가 마음고생하는 거 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라.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게다. 나중에는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자
유나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감사, 두려움과 연민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나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이웃들은 임신하고 더 예뻐졌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몸서리가 처진다는 것을. 아기가 태어나는 날, 이 진실은 과연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 될까?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자 유나의 몸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걸음걸이도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갈 때면 그녀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을 받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건넸습니다. 유나 세댁은 정말 복도 많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하더니 배가 저렇게 동그란 걸 보니 틀림없이 아들이겠네. 그런 칭찬은 최 여사의 입을 귀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뱃속의 아이는 친척과 이웃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줄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의 기쁨은 유나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그 치욕스러웠던 밤과 시아버지의 엄격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럽고 두려우면서도 무력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밤에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시어머니에게 저주를 받고 남편에게 쫓겨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행복에 가득 찬 눈으로 아내의 배를 쓰다듬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명목상으로는 아들의 자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악몽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술에 취해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랑 닮았을까? 그 말에 유나는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쪽을 돌아봤고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준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청소를 하던 유나는 우연히 최 여사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나배 나온 것 좀 봐요.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역시 우리 집에 복이 있어. 곧 손주를 보게 될 거야. 다른 친척들은 이제 배 아파서 어쩌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유나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배를 감싸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는 시댁의 체면을 지켜주는 부적이 되었고 정작 그녀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감이 며느리 방에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을 때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서워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박영감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낳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끝까지 지킬 것이다. 너는 마음 편히 출산 준비만 하거라. 이 아이는 우리 가족 모두의 구원자다. 그의 말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유나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비밀이 크면 클수록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 분명 거대한 폭풍이 닥쳐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릴 것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유나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불러온 배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잠을 설쳤으며 낮에는 다리가 붓고 어지러웠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이전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극진히 보살폈고 닭죽을 끓이고 한약을 다렸으며 임산부용 우유까지 사다 날랐습니다.
남들은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호강한다고 칭찬했지만 유나의 마음속 불안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뱃속의 아이가 끔찍한 비밀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생각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밤에는 꿈에서 민준이 분노에 차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뺨을 때렸고 시어머니는 조상 위패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민주는 최근 들어 술을 덜 마셨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예비 아빠들처럼 즐겁게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다가도 또 어떨 때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심코 던지는 듯한 질문으로 유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뱃속의 아기가 나랑 닮은 것 같아? 유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누굴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민주는 아내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민준의 의심은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에 여러 번 친척들이 며느리의 배가 참 예쁘다며 아들일 거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코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얼굴 윤곽이 박영감 젊었을 때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만취해서 집에 돌아와 소리를 지르며 가구를 부쉈습니다. 유나는 겁에 질려 배를 감싸 안고 방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보며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아이, 내 아이 맞아? 유나는 흐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룩한 배를 보자 그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고 그는 벽에 머리를 밟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무서워. 유나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민주는 침대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박영감이 복도에 조용히 서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연민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폭풍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자신이 애써 묻으려 했던 비밀의 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박 씨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늦게 퇴근했고 말이 줄었으며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갑자기 격분하여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곧 태어날 귀한 손주를 자랑하며 아기 옷을 만들고 용품을 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막 지려할 때 민준이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최 여사가 새로 사온 아기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자 그녀는 살짝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밥 데워드릴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전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 해명은 민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격분한 그는 아기 옷이 담긴 바구니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소리에 밖에서 최 여사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 미쳤니? 아내가 만삭인데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 있어? 민주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모두가 저를 속이는 것 같아요. 최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묻기도 전에 박영감이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입 닥치지 못해. 내 아내가 임신했는데 아껴주지는 못할 망정 의심이나 하다니. 그 꾸짖음은 채찍이 되어 민준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넉나간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아내 편을 들다니. 순간 민주는 자신이 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배가 들썩였습니다. 최 여사는 허둥지둥 며느리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며 아들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오직 박영감만이 창가에 조용히 서서 굳게 담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 불안, 후회,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마당에 홀로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우는 모습,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만약 모든 게 거짓이라면, 그 질문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유나가 한참을 울다 지쳐 잠들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밖에서는 박영감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노란 불빛 아래 깊고 공허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유나를 지나치게 감싼 것이 민준의 의심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애써 숨기려 했던 비밀은 아마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박씨 집안은 왠지 모를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막달에 접어들어 배가 남산만해져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보양식을 만들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따뜻한 옷을 더 지었습니다. 유나의 진통이 시작된 날, 온 가족이 허둥지둥 그녀를 군립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최 여사는 복도에서 울며 두 손을 모아 조상님께 빌었고 박영감은 조용히 앉아 수술실 문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댄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와 3.2kg의 건강한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최 여사는 손주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장손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작고 붉은 아기의 얼굴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들, 유나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들을 보자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싶었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엄마가 된 기쁨과 함께 아이의 진짜 정체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박영감이 다가와 손주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주름진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지만 명목상으로는 민준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생겼네. 온 가족이 기쁨에 잠겼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마다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대를 이을 손주를 얻어 자랑스러웠고 민주는 행복 속에서도 의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으며 박영감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유나는 조용히 누워 눈가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산모와 아기가 퇴원하자 친척들이 축하하러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아기가 피부가 희고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무심한 칭찬에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주는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잠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는 정말 누구의 아들이니?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몰고 왔습니다. 집 안에서는 갓 피어난 행복 위로 의심의 씨앗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100일날 박영감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먼 친척부터 이웃까지 모두가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손님 맞이에 바빴고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손을 큰 전리품처럼 자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마음이 놓여요. 대를 이을 손주도 있고 안아줄 아기도 있으니 대가 끊길 걱정은 없죠. 안방 중앙에는 요람이 놓여 있었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얌전히 누워 가끔 칭얼거렸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아기를 어루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친척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아기를 보더니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이구, 이마랑 코가 박영감 젊었을 때랑 아주 똑같네. 역시 이 집 유전자가 강해. 그 무심한 말이 민준의 귀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그는 몸이 굳었고 입가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로 그는 여러 번 아이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서 직접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챌까 두려워하는 듯이.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뜯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자신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아빠 아들 맞아? 쉬고 있던 유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아기를 빼앗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아기가 불쌍해요.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밖에서는 박영감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방 안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고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친척들이 던진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칭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만간 진실은 드러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피할 수 없는 비극과 마주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폭풍이었습니다. 100일 잔치 이후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10살은 젊어진 듯 활기차게 매일 손주를 안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박영감은 말이 줄었고 조용히 손주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입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파도가 쳤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달랐습니다. 그 무심한 말을 들은 날부터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그의 마음을 꽉 붙들었습니다. 많은 밤 그는 잠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가는 눈, 넓은 이마, 모든 것이 아버지를 그대로 복사한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끔찍한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내 동생을 키우고 있는 건가?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아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킨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유나가 같이 가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작은 주사 하나 맞는 건데 당신은 집에서 푹 쉬어. 유나는 의아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한적한 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보건소로 가지 않고 곧장 시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한 유전자 검사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정보를 기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과 아기의 머리카락, 그리고 몰래 깎아둔 손톱 조각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옵니다. 서류 챙겨서 오세요. 검사실을 나오며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운전했습니다. 익숙한 길이 오늘따라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아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뒤집어졌습니다. 믿고 싶었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울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그는 말이 줄고 자주 인상을 썼으며 시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영문을 몰라 남편이 일 때문에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민주는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결과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짧은 몇 줄의 글씨였지만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사 결과 민준과 아이의 샘플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는 온몸이 굳었고 머릿속이 핑 돌았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지만 친자 관계 불일치라는 굵은 글씨는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마가 박영감을 쏙 빼닮았네. 역시 이 집 핏줄이야. 이제 그 모든 말들이 합쳐져 치명적인 비수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커피잔이 엎질러졌습니다. 바닥이 얼룩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돌아봤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절규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아내도 아버지도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그는 서둘러 결과지를 주워 주머니에 쑤셔 넣고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바람이 귓가를 스쳤고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치욕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아기를 재우고 있을 때 민준이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아기가 얌전히 잘 자네요. 이리 와서 안아보세요. 민주는 안으로 들어와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박영감이 거실에서 지나가다 아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시선만으로도 박영감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피연한 가족의 기쁨은 비밀의 검은 그림자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유나는 영문도 모른 채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세 사람 모두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운 후 유나는 남편이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손에는 타담한 담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멍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던 민준에게서 진한 연기 냄새가 풍겨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은 깜짝 놀라 담배를 비벼 껐지만 이내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고 지쳐 있었으며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그 질문에 유나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숨기겠어요? 제발 저 좀 그만 의심해요.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 결과지에 똑똑히 나와 있더군. 저 아이 내 아들 아니라고. 아직도 발뺌할 거야?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더는 못 참겠으니까. 민준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의심 속에서 살았어. 이제야 알겠군. 당신들 전부 나를 배신했어. 배신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흠뻑 적셨습니다. 해명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영감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저 아이의 친아버지다.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제 아내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박영감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네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박씨 가문은 대가 끊긴다. 나는 그저 가문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체면이요? 명예? 그럼 제 자존심은요? 제가 제 동생을 아들로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민주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애정이었고 다른 한쪽은 치욕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모두 내 인생을 망쳤어. 안방에서 소란을 듣고 최 여사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에 찬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분노에 떨었으며 젊은 아내는 얼굴을 감싸고 사라지고 싶은 듯 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진짜 폭풍이 닥쳐왔음을, 그리고 이제 이 박씨 집안에 더 이상 평온은 없을 것임을 알리는 경고처럼. 그날 밤 박씨 집안은 울음소리와 다툼,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영감의 고백을 들은 민주는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뛰쳐나가 손에서 피가 나도록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유나는 울면서 남편에게 해명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주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집 중앙에 멍하니 서 있다가 아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라는 굵은 글씨. 세상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민준이 고개를 쳐들고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바로 이 박영감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핏발이 섰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수 있어? 그것도 당신 며느리랑. 박영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나는 오직 가문과 집안의 체면만을 생각했소. 체면? 최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체면을 지키려고 인륜을 저버리고 아내와 자식까지 배신한단 말이오. 당신, 사람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고함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대문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얼굴을 감싸고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변명은 최 여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팔을 세게 잡아챘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망쳤어. 네가 모든 걸 망쳐놨다고. 민준이 끼어들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가장 큰 죄인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유나를 강요했어요. 박영감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집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영감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그렇게 점잖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목이 쉬도록 울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주는 마당으로 나가 희미한 달을 보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왜?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요람 옆에 조용히 앉아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술병을 비워갔습니다. 최 여사는 방에서 기절하듯 울었고 박영감은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고 어두운 눈으로 내일부터 온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무자비한 돌을 던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짜 폭풍이 터졌고 이제 이 집의 누구도 예전의 평온한 날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 동네와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안이 부도덕하니 하늘의 벌을 받아도 싸다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온했던 집은 무거운 공기 속에 모여든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중 어른이 상을 내리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감, 자네가 가문에 먹칠을 하고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니 무슨 낯으로 여기 앉아 있는가? 박영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구석에 앉아 퉁퉁 부은 눈으로 넋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떨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고통과 치욕으로 핏발 선 눈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을 체면만 찾더니 결국 제 손으로 가문을 더럽혔구먼. 이런 일을 숨기려 했다니 조상님이 용서치 않으실 걸세.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박영감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부디 며느리와 저 아이는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생각할 줄 아는구려. 그럼 나는 어떡하고. 평생을 당신과 살았는데 늙어서 당신한테 배신당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게 됐으니. 민준이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아버지 같은 배신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어요. 말을 마친 그는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서둘러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부르고 싶었지만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이 모든 혼란에 공감하듯 서럽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나온 유나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시아버지랑 자서 애 낳은 며느리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유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들을 꽉 껴안은 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상 위패 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영감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등이 굽고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 없는 아이를 위해 무언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스스로 집을 떠나 강가의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했습니다. 그는 최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들 그리고 가문 모두에게 죄를 지었소. 내가 떠나는 것으로 죄를 갚겠소. 최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욕할 기운도 없었고 오직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홀로 남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민주는 소식도 없이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의 순진한 숨소리를 들으며 사랑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외롭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강둑에 나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씨 가족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한 가정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잘못된 체면, 그리고 그릇된 계산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 박영감은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이성을 잃고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친척들의 경멸, 아들의 증오, 아내의 원망, 그리고 남은 평생을 고독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8살의 어리고 약했던 며느리 유나는 가정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막다른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침묵은 결국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배신자라는 오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결코 그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라는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던 불행한 아들 민주는 가족의 위로와 이해가 필요했지만 오히려 숨김과 기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사실은 동생이라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치욕감은 그를 집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안고 방황하게 했습니다. 평생 체면과 남의 시선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매정한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자식들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남편과 아들이 모두 떠나 텅 비고 차가운 집만이 남겨지자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는 환호 속에서 태어나 이웃의 경멸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비극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깁니다. 결혼 생활에서 진실과 당사자들의 진짜 감정을 외면한 채 명예나 주위의 시선만을 중시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졌든 숨김과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때 남겨지는 상처는 몇 배로 깊어집니다. 유나와 같은 젊은이들은
결혼 생활에 들어섰을 때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압박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이해와 진실, 그리고 용서라는 기반 위에 세워질 때만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업보는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이 다음 세대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으로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값비싼 대가로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 그리고 선의만이 따뜻한 가정을 지켜주고 자손들이 세상의 비정한 손가락질이 아닌 평온과 자부심 속에서 성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